고대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KUBS와 총장선거 대응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총장선거 방송의 사회를 맡은 고려대학교 교육방송국의 보도부장 유혜원입니다. 이번 총장선거 방송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됩니다. 1부에서는 후보자들의 비전을 들어볼 수 있는 공통질문과 각 후보자들의 공약에 맞춰 준비한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부 스피크 투 KU, 당신의 고려대학교에 말해주세요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원 후보자님, 그리고 송영훈 중앙비상대책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부 인터뷰는 크게 두 가지 순서로 나뉩니다. 우선 KUBS에서 마련한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총장선거 대응위원회에서 서울 캠퍼스, 세종 캠퍼스,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수업한 개별 질문을 드리고 이에 대한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공통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입니다. 김동원 후보자님의 기조는 무엇인가요? 예, 저는 비전으로는 KU 더 글로리를 정했습니다. 우리 고려대학교가 과거의 영광을 복원하고 더 크게 도약하자는 의미에서 KU 더 글로리가 비전이고, 미션으로는 트랜스폼 KU, 즉 이 고려대학교의 자유, 정의, 진리라는 근본은 그대로 두되 우리가 형식이나 제도나 절차를 바꾸어서 더욱더 강한 고대로 만들자 하는 것이 미션이고, 또한 투게더 투 더 퓨처라는 말은 균형 발전을 하고 고대 구성원들, 학우 여러분, 직원, 교수님 모두 다 같이 합쳐서 앞으로 나아가자, 그런 의미에서 이 트랜스폼 KU 투게더 투 더 퓨처라고 미션을 정했습니다. 네. 두 번째 공통질문입니다. 총장 후보자로 출마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예, 제가 40대 중반부터 총무처장으로 시작을 해서 기획예산처장, 노동대학원장, 경인대 학장, 아마 지금 우리 학교 재학 중인 교수님 중에서 뭐 부끄럽게도 가장 보직을 많이 한 교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가 상당히 뭐 잘하고 있고 사학의 명문이지만 전 세계 모든 대학이 그렇듯이 우리 학교도 상당히 지금 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큰 위기라면 위기인데, 하나는 재정이 위기가 있고 14년째 등록금이 동결이 되면서 재정 위기 상황이 심각하고, 두 번째는 평가에서 최근에 경쟁대학보다 조금 뭐 비슷한 조금 뒤지는 이런 것을 보였고, 세 번째는 이 코로나가 닥치면서 학우 여러분들도 학교를 못 오는, 이래서 학교에 대한 애교심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고, 직원 선생님들도 비정규직 선생님들이라든가 구성이 많이 바뀌면서 이 세 가지의 위기가 있는데, 마침 제가 했던 보직들이 총무처장이나 기획처장 이런 자리들이 직원, 재정, 평가를 담당하는 이런 자리여서 제가 현재 우리 학교가 처한 과제라든가 위기를 제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감히 총장에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세 번째 공통질문입니다. 후보자님이 준비하신 학우들을 위한 대표 공약을 소개해 주세요. 예, 제가 공약을 이렇게 지금 이 보드를 만들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보다 보드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보드를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사회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최신 첨단 분야에 대한 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첨단 분야 AI라든가 빅데이터에 대한 교육 역량을 강화하자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구성원들의 소통이 중요한 지금 세상이 왔는데, 보다 이게 상명하복하는 대학이라기보다는 소통을 자유롭게 하는, 그래서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이 되는 이러한 대학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수강 신청을 할 때마다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저는 우리 딸도 고대를 나왔고 아들도 고대를 나오고 동생도 고대를 나와서, 특히 아들, 딸이 늘 수강 신청할 때마다 제 연구실에 와서 가장 그게 빠르게 이게 인터넷 접속이 된다 그래서 수강 신청하는 것을 봤는데,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강좌 선택을 하기 위해서 각 개인이 포트폴리오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비딩 시스템을 만들어서 본인에게 중요한 과목에는 점수를 더 많이 주고 좀 그렇지 않은 과목은 점수를 적게 두어서 비딩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경영대학원에 이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상당히 효과적이었고 큰 문제가 없이 지난 한 10년간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젠 이거를 전교로 다 확대를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기 과목 경우에는 너무 많은 학생들이 몰려서 지금 이거를 오프라인으로 하기에는 강의실도 적고 또 학우 여러분들이 듣는데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목은 희망을 한다면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과목을 듣다 보면은 본인 적성에 맞지 않거나 아니면은 과목의 성격이 본인에게 맞지 않아서 좌절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저도 학교 다닐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고사기 직후까지는 이 둘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아마 학생들에게 학우 여러분들에게 과목 수강에 자유가 좀 더 주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영어 강의 시스템이 저희 그 많은 학생들이 영어 강의 시스템이 좀 불합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 강의 시스템도 개선을 해서 좀 전반적으로 많이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또 하게 되겠습니다. 많이 줄여 나가고 또 지금 우리가 인프라가 좀 많이 좀 부족한 점이 있는데 홍보관 위치에 바로 제2정경관, 제2인문사회관을 건립을 해서 이 인문사회관 쪽에 공간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자연계 쪽은 지금 정은호 IT 교환관이 지금 공사 중입니다. 이거를 조속히 공사를 하도록 하고 또 지금 공대 앞에 있는 그 중앙광장을 지금 120주년을 맞아서 새롭게 거기를 건축을 해서 사이언스 파이파크를 만들어서 융합교육 인프라를 확충을 하려고 합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부족한 점이 많은데요. 강의실이라든가 학생회 공간이라든가 휴게실 편의시설 뭐 자치 공간 등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서 학생을 위한 대학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흡연자를 위한 흡연 공간도 그 명확히 정해서 비흡연자가 피해가 볼 수 있지 않도록 하고 교내 안전 시스템 최근에 많은 대학에서 이 실험실 안전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전 시스템을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숙사 수용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다른 대학보다 뭐 연대가 35%, 이화여대가 22% 우리가 상당히 낮아서 이 BTO 방식을 사용을 해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짓는 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요. 학생회관이 너무 낡아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낡았었는데 지금 그때부터도 지금 40년이 지나서 학생회관 개보수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그 코로나 이후에 많은 학우분들이 심리 상담이 필요한데 혼자서 너무 외롭게 지금 학교에 오질 못하고 하기 때문에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경력개발센터를 좀 더 전문성 강화해서 지금 한 71%쯤 되는 취업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인트라넷에 외국 학생들이 많은데 영문이 지금 제대로 도입이 되지 않아서 영문을 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종 캠퍼스 대학원도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 캠퍼스도 안암 캠퍼스에 버금가는 고대 미래 핵심 캠퍼스로 갈 수 있도록 관련 기반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또 행정 복합 도시의 공동 캠퍼스를 10,000평 정도로 또 조성을 하고 또 지금 어차피 서울에는 치과대학이나 수의과대학이 인가가 나기 어렵기 때문에 세종 캠퍼스에 이런 치과대학, 수의과대학, 의학연구소 유치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캠퍼스 간 균형 발전 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신설을 할 생각이고요. 또 첨단 문제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 행정 조직이 우리 학교가 역사가 오래된 학교다 보니까 관료주의가 없지 않습니다. 이 관료주의를 타파해서 직원들 간의 행정 역량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통이 잘 되는 시스템을 만들고 또 총장이나 모든 교무위원들, 처장님, 학장님들이 아예 오피스 아워를 만들어서 일주일에 정해서 그 시간에는 누구나 와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총장님을 만나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요. 또 양질의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도 세종에 있어야 될 테고 안암에 있는 지금 학생회관도 많이 낡았습니다만 세종 학생회관도 제가 가보면 상당히 많이 지금 낡아서 아주 누추한 상황인데 새로 리모델링을 하도록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비딩 시스템도 도입해서 보다 활발하게 지금 이 강의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기 과목을 온라인 과목으로 전환하겠다 하는 말씀도 드렸고 학기 중간에 둘합제도 수강 포기제도를 신설하겠다 하는 점과 영어 강의 시스템도 세종 캠퍼스에도 좀 더 줄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력개발센터도 세종 캠퍼스에 별도로 만들어서 좀 더 취업률을 좀 더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학교 취업률이 아마 국내 2등쯤 되는 것 같은데 1등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취업률을 향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한 70% 정도 되는데 한 80% 정도까지는 가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저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 캠퍼스에도 많은 자치 공간을 계속 확충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원 원우를 위한 공약인데요. 대학원생들은 되게 또래들이 취직을 해 있는데 본인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학금이 특히 필요한 그런 계층입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더 강화를 하고 등록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를 할 테고요. 그리고 특히 본교 학생이 석사에서 박사로 진행할 때는 굳이 입학금을 2번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입학금을 면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생 인권이나 권리 신장에 관한 관심이 자꾸 커지고 사회적으로도 이런 움직임으로 가기 있기 때문에 대학원생 권리를 계속 강화하기 위해서 권리신장위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또 대학원생들이 혼자서 오랫동안 연구실에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전문 심리 상담이 꼭 필요한데 이 외국인들까지 동원한 이런 그 영어로 하는 심리 상담, 한국어로 하는 심리 상담을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고요. 또 순수 학문 분야의 위기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순수 학문 분야는 아예 학사에 들어올 때부터 석사 과정까지 갈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 대학원생 병력 특례 제도가 주로 카이스트라든가 유니스트라든가 디지스트 같은 이러한 그 대학에만 허용이 되고 이 스카이 대학에 허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불리한 점이 있어서 이걸 우리 고려대학교 출신 국회의원이라든가 언론인들을 동원해서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통해서 이 병력 특례 제도가 확대되도록 하려면 모든 대학이 다 하든지 아니면 다 하지 않든지 해야 되는데 특정 대학에만 특혜를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학원생 중에서도 상당히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대학원생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꼭 그 취업률을 높이도록 하고요. 그리고 대학원생들의 의견이 많이 학교에 반영이 되는 그런 의사구조 결정을 실천해서 열린 대학교를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총 3가지 질문에 대한 김동완 후보자님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공통 질문은 통장선거 대응위원회의 개별 질문이 모두 마무리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개별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가 준비한 질문입니다. 질문은 총 4개이며 쟁점은 차례로 학사제도, 소통, 수업, 그리고 시설 운영입니다. 네, 그러면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에서 준비한 질문 첫 번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창업에 관련되어서 지원의 필요성과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방향 외에 학생들의 진로의 방향은 다양합니다. 최근에 경쟁대학에서 이루어진 집회의 환산식 개정을 비롯하여 오랜 기간 학생 사회 요구사항이었던 드롭제도의 도입이나 고시 지원 시설과 같은 측면에서 학생 편의적인 제도가 약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런 전문직 시험이나 전문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우들에 대한 지원책이나 학점을 중시하는 학우들을 위하여 드롭제도 도입, 절대평가제 도입, 성적 산정 기준 알림, 집회의 환산식 개정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에 대한 계획이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제도들을 도입할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각 대학 간 경쟁이 아주 치열해지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의 우수한 고대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꼭 이러한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드롭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거나 아니면은 막상 들어보니 그 과목이 잘 맞지 않으면은 당연히 드롭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학교 쪽에 드롭하기는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드롭할 수 있는 제도를 반드시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고시원에 관한 문제인데요. 제가 경희대 학장을 할 때 그때 정진초라는 공인회계사 준비반이 있습니다. 이 반이 그때 한 2000년대 들어서 계속 경쟁대학인 이 연세대학보다 한두 명씩 매년 아슬아슬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총학장이 되고 나서 그 학생들을 다 면담을 해서 도대체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에어컨을 새로 달아주고 그 고시 치기 전에 인터넷 강의 수강료를 학교에서 대신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몇십만 원 수준을 대신 대납을 해주고 또 장학금이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야 되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줘서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해서 그해부터 한 20명 정도가 우리가 연대보다 많이 입학을 했고 그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고시는 학교가 신경을 쓰면 비용이 크게 들지도 않고 신경을 쓰면 반드시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 투자 효용 개념에서도 이쪽은 많이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고시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절대평가 제도도 우수한 학생들이 잔뜩 있는데 그 학생들을 거의 강제로 A, B, C, D로 나누는 건 이것도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해요. 지금 고려대학교 들어오려면 전국에서 거의 뭐 상위 1% 안에 들은 극히 우수한 학생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그 학생들을 우리가 일부러 아주 1, 2, 3, A, B, C, D로 나누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모든 학생이 잘하면 다 A를 줘야 되고 또 다 같이 못하면 B를 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절대평가 제도를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성적 산정 기준도 미리 교수님이 학기 초에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셔서 학생들이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좋은 학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GPA 산정식은 스카이 대학이 모두 서로 다른 GPA 산정식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같은 4.0이라도 고려대학교는 환산을 하면 94점이 되고 연세대학은 97점이 되고 서울대학은 96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수한 고대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손해를 보아서 취직을 하거나 대학원을 가거나 유학을 갈 때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적어도 경쟁대학 수준으로는 같이 올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에서는 후보자분들께 3대 공약 요구안이라는 이름으로 인문사회관 및 사이언스 파이파크 준공을 통한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학사제도 협의회 법제화 및 정례화를 통한 학생들의 의견 반영, 기숙사 신축을 통한 주거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요구에 대해서 총장이 되신다면 어떻게 응답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우선 첫 번째 이 건물에 관한 얘기인데요. 사실 우리가 2025년이 다음 총장이 들어오고 3년째 되는 해인데 우리 학교가 개교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20주년은 60갑자가 2번 중복이 되는 해라서 동양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해이고 항상 그 모든 대학들이 성대한 기념식도 열고 큰 건물도 지어서 기념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 우리 경쟁대학인 연세대학도 120주년 기념관을 삼성정보학술관을 지어서 한 600억 들여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120주년을 맞아서 교우들도 뭐 기부금을 많이 낼 테고 뭐 법인이라든가 많은 그 기업들도 관심을 가질 테니까 지금 홍보관 자리에 인문사회관을 건축을 해서 문과대, 전경대의 어떤 학습 니즈에 맞게 그 대응을 하고 자연계에는 사이언스 파이파크를 만들어서 중앙광장을 파서 지금 인문사회관은 한 7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7층 정도로 계획을 하고 문과대하고 그 전경대가 조금 떨어져 이렇게 지어서 각 두 단과대학의 독립성이 유지가 되도록 해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터는 충분하고 홍보관 자리가 지금 헐고 비어 있기 때문에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이언스 파크는 그 중앙광장을 밑으로 파서 한 지하 3층 정도로 파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집어넣고 편의시설 그리고 열람실을 거기에 포함을 하고 지상 한 5층쯤 넣어서 자연계에서 필요한 모든 연구 공간을 다 거기다 그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당분간은 이 공간 문제가 한동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우리 120주년을 우리 학교 이 학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구축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사제도 협의회는 사실은 이 학사 행정을 실시하기 전에 학생회장과 학생처장이 같이 만나서 중요한 학사 행정의 변화가 있을 때 미리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제도인데 2016년에 미래대학 설립 추진 철회 요구하면서 본관 점거를 했을 때 합의를 한 사항이었죠. 근데 그 다음에 합의만 하고 사실은 별로 제대로 논의가 되질 않았는데 저는 한번 약속을 지키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제도를 학내 뭐 규정이나 절차에 공식적으로 포함을 하고 그러고 나서 꼭 이 중대한 학사제도 개편이 있을 때는 학사제도 개편 협의회를 소집을 해서 학생회장과 학생처장이 상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학교 기숙사 현황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한 10% 정도 수용률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거대한 대도시 중간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기숙사가 많을 수는 없어요. 지방에 있는 대학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을 수 없는데 10%는 상당히 적은 숫자고 그 우리나라 대학 중에 14번째 해당하는 상당히 낮은 지금 숫자가
이고 연세대학은 거기 송도 캠퍼스가 있어서 기숙사 수용률이 한 35%가 됩니다. 상당히 높고 연세대 뭐 이화여대 대학도 한 22%가 되고 있고 서울대도 21%가 되고 성대, 경희대 뭐 대부분 다 20%가 되는데 우리 학교는 지금 10%에 불과해서 좀 기숙사를 좀 더 우리가 더 많이 지어야 될 필요가 있고 다행히 우리는 지금 공간은 있습니다. 지금 그 녹지 캠퍼스에 아직 빈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지으면 되는데 이 비용 충당은 대개 기숙사를 지을 때는 BTO 방식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 BTO가 Build Transfer Operate BTO 방식 이제 민간 사업자가 이 자금을 조달해서 건물을 짓고 소유권을 학교로 이전하고 대신에 한 20년 정도 민간 사업자가 운영을 해서 수익을 확보를 하고 그러고 나서 학교가 완전히 수익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BTO 방식으로 하면은 상당히 우리가 크게 큰 부담 없이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기숙사 수용률을 20% 정도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계속 연차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추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단과대학의 영어 강의 의무를 면제하는 동시에 본부에선 전체 학교의 지표 역시 고려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전체 학교에서 영어 강의 비중에 대한 하향 고려가 없으면 역으로 특정 단과대학에 과도한 영어 강의가 배정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예, 과거 우리가 영어 강의를 아주 강하게 의무화한 것은 어윈대 총장님 때부터 2005년부터 의무화를 시켰는데 그 당시 세계화가 아주 크게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세계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각종 대학 평가에서 QS나 타임즈나 중앙일보나 많은 대학 평가에서 영어 강의 비중을 아주 강하게 반영을 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떠밀려서 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영어 강의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한 35% 가까이 되고 연대는 한 20%, 서울대는 10%가 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높은 학교인데 최근에 대학 평가 추세는 보면 영어 강의 비중을 잘 따지지 않는 쪽으로 자꾸 바뀌고 있어요. 영어 강의는 이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구직을 따지지 않고 있어서 우리 학교에서도 영어 강의를 이렇게 막 무리하게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국사라든가 뭐 제가 강의를 하는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영어로 강의하면 사실은 전달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목의 성격상 필요하지 않은 과목들은 영어 강의를 많이 줄이고 그래서 학교 전반적으로 영어 강의의 목표를 좀 낮추어서 꼭 우리가 필요한 수준으로 하고 나머지는 한국어로 해서 그래서 단과대학도 과목의 성격상 영어 강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좀 영어 강의 비중을 줄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대 추진 과제 중 3번 균형 발전 부분에서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를 이원화 캠퍼스로 전환하고자 하신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 고려대학교 서울 캠퍼스와 세종 캠퍼스 간의 시설의 차이와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원화 캠퍼스화를 완료하실 것인지 그 방향성과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궁금합니다. 또한 세종 캠퍼스의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 의학연구소, 국가장비를 확보 및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서울에 위치한 고려대학교 의료원과의 거리적 문제로 인해 세종 캠퍼스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 또한 궁금합니다. 예, 세종 캠퍼스에서 이원화 캠퍼스를 하자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고 이제 근데 학내 구성원의 의견은 상당히 분분합니다. 세종 캠퍼스도 그렇고 우리 서울 캠퍼스도 그렇고 서로 찬성 반대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를 그냥 막 추진하자는 게 아니고 이것을 검토하는 캠퍼스 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양 캠퍼스의 뭐 아주 그 보직 교원들하고 학생 학우 여러분들 그리고 교우들 다 같이 모여서 과연 이 이원화 캠퍼스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를 면밀히 따져보고자 합니다. 장점도 있어요.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도 세종 지역에서 우리가 충분히 연구비를 과제를 수주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 또 장점은 또 세종 캠퍼스 학생들이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장점도 있는데 그래서 이걸 충분히 장단점을 따져보고 만약 장점이 더 많다면 뭐 시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은 얘기를 하면서 추진을 해야 될 테고 만약에 단점이 더 많고 많은 구성원들이 반대를 한다면 굳이 추진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건 지금 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보자는 의미인 거지 이걸 뭐 지금 바로 제가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다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번도 이완학 캠퍼스 얘기가 지난 10년간 많이 나왔지만 한 번도 이거를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얘기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정식으로 얘기를 해봐서 이번에 한번 일단락을 맺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과연 이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안 하는 건지 공식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봐서 일단락을 맺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체육과대학이나 수의과대학 인가에 관해서는 지금 서울 캠퍼스는 수도권 이 인구 억제 정책에 물려가지고 거의 새로운 단과대학이 인가가 나지 않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한 20년 이상 나질 않았어요. 우리가 약대 인가가 세종 캠퍼스에 나고 연대 송도 캠퍼스에 약대 인가가 난 것도 연대 신촌에 나지 않고 고대 안암에 나지 않은 이유가 이 수도권 이 억제 때문에 이 바깥에만 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울 캠퍼스에서 치과대나 수의과대학 인가를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은 뭐 무망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의과대학 장기발전교육에도 보면은 이 치과대학과 수의과대학은 세종에 하는 걸로 이미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돼 있고 해서 저도 그래서 그쪽에 이 세종에다가 치과대학, 수의과대학 인가를 내고 거기에 의학연구소까지 들어온다면 아마 거기가 행정복합도시에 가깝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큰 과제를 딸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서울 캠퍼스에 있는 많은 우리 바이오 쪽이 우리 학교가 굉장히 큽니다. 생명과학대, 보과대, 의과대 아주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리 바이오 쪽에서 인력들이 동원이 되어서 세종 캠퍼스와 안암 캠퍼스가 함께 큰 과제를 수행을 한다면 그러면 아주 학교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걸 추진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종 캠퍼스 총학생회가 준비한 질문입니다. 네, 그러면 세종 캠퍼스 총학생회에서 준비해 주신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캠퍼스의 첨단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의 유치를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두 개의 의학계열 학과가 세종 캠퍼스에 설치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부 승인 이후에도 장비 구입, 의학 교육에 필요한 건물 신축 및 교수 충원을 비롯해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 캠퍼스의 현재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이 계획들에 대해 구체적인 실현 로드맵 및 두 개의 의학계열 학과 설립에 필요한 재원 마련 계획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예. 우선 치과대학과 수의과병원이 수의과대학에 들어선다면 당연히 치과대학 병원도 들어서고 수의과 병원도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수익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느 대학이라도 치과대학과 수의과대학은 다들 욕심을 내는 그러한 지금 이 품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경쟁이 치열하고 우리도 이걸 이 획득하기 위해서는 바로 TFT를 구성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우리 고려대학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총장은 물론이거니와 고대 출신 국회의원, 장관, 언론인들을 다 동원해서 이걸 작업을 해서 저는 반드시 따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상당히 수익도 예상이 되고 학교에도 도움이 되고 연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만 이걸 하다 보면 이제 막대한 재원도 필요해요. 새로 지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미래적으로는 이제 수익이 보장이 되지만 당장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 긴년대 학장 시절에도 한 200억 모금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그때 제가 기업들하고 뭐 여러 가지 관계를 많이 맺고 있어서 저는 이런 경우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국의 경우에 보듯이 미국에도 큰 수의과대학이나 뭐 치과대학, 의과대학은 전부 다 네이밍이 돼 있어서 큰 기업들의 네이밍이 붙어 있고 그 기업에서 몇백억, 몇천억을 내어서 그 대학을 육성을 하는 이런 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이 등록금을 받아서 그걸 조달할 길이 없기 때문에 미국은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이제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야 될 때가 왔고 고대가 특히 우리가 그 대기업을 하는 그 교우들이 아주 우리나라 대학 중에 제일 많은 게 고대입니다. 정신대학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활용을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뜻을 이루어서 더구나 지금 사업이 또 전부 다 바이오 쪽으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뭐 자동차 사업이든 뭐 전자산업이든 전부 다 바이오와 함께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고대 출신 교우들에게 그냥 단순히 돈을 달라는 게 아니고 그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학교에도 도움이 되는 윈윈하는 상생하는 이런 산학 협력을 하자고 설득을 해서 그래서 오송이나 여기에 큰 치과대학, 수의과대학 이런 만드는데 산학협동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이 제 지금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캠퍼스는 기존 공간의 효율화 정도로는 해결하기 힘들 정도의 지속적인 공간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학생 자치 공간, 약대를 비롯한 단과대 당의 강의실,
동아리 및 소모임들이 턱없이 부족한 현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실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 세종 캠퍼스는 만성 부족, 공간 부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제가 세종 캠퍼스를 자주 내려가 봐서 볼 때마다 이게 공간이 너무 없고 또 학우 여러분들이 쉴 공간도 없고 뭐 학생회관도 많이 낡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2019년에 사실은 학교에서 투자를 그때 한 몇백억을 해서 문화스포츠관도 새로 만들고 산학협력관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계속 공간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은 스마트 도시 학부처럼 첨단 학부가 세종에 한 7, 8개가 신설이 됐습니다. 아주 그 새로운 학문이 신설이 되면서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계속해서 또 공간 문제가 더 악화되는 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한 가지는 지금 다행히 지금 그 공동 캠퍼스를 행정복합도시의 만평 규모의 두 필지 공동 캠퍼스를 지금 우리가 신청을 해서 거의 뭐 확실히 우리가 그걸 따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따오게 되면 거기에 적어도 한 6개 정도의 학과가 그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학과, 미래 모빌리티 학과, 스마트 도시 학부, 컴퓨터 융합 소프트웨어 학과, 빅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행정대학원이 다 옮겨갑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이 원래 세종 캠퍼스 자리가 비기 때문에 그만큼 정도의 공간의 여유가 생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 이 서울 캠퍼스에는 지금 많은 건물들이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지었는데 세종 캠퍼스는 딱 2군데만 지었습니다. 국제관, 농심국제관이 있고 그다음에 서원 경상관 2군데는 이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아 지었고 다른 기업들은 그냥 뭐 학교 돈으로 그냥 지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세종도 우리나라의 중심지가 되어 있고 다들 기업들이 세종에 진출하는 데 관심이 많고 앞으로 대통령실도 이전을 하고 국회도 이전을 하게 되면 사실 세종이 뭐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게 돼 있어요. 서울은 여전히 상업 중심 도시로서 뉴욕처럼 남을 테고 세종은 세종대로 또 워싱턴 DC처럼 그렇게 남기 때문에 그쪽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많은 기업들을 끌어들여서 네이밍을 해서 기업들이 이 돈을 내는 그러한 건물을 지으면 결국 공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세종 캠퍼스 총학생회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대학원 총학생회가 준비한 질문입니다. 그럼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에서 준비해 주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일반대학원 등록금이 인상된 바 있는데 인상된 등록금을 대학원생을 위해 환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낮아지고 있는 장학금 수혜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대학원생 장학금을 양적, 질적으로 증대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우리 학교의 이 대학원생들이 학문 후속 세대로서 아주 우리 학교의 미래를 책임지는 학부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학원생은 더욱더 학문을 하는 이런 입장인데 이렇게 등록금이 계속 올라간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4가지 정도 지금 대책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학문 후속 세대가 갈수록 지금 경제도 어려워지고 양극화되면서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일부 학과들은 뭐 지난 몇 년간 아예 입학생이 없었던 이런 학과도 있고 해서 이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을 위해서 장기간 대학원에서 뭐 결혼도 못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아기도 낳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인생의 일들이 있는데 계속 대학원에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대학원 원우들을 위해서 학문 후속 세대 장학기금, 학문 후속 세대 장학기금이라는 걸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학부 학생들에 대해서는 많은 장학금도 만들어지고 심지어 어떤 장학금은 이 주인이 없어서 찾아가지 못하는 장학금도 많이 있는데 대학원생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학문 후속 세대 양성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이 장학기금을 대기업으로부터 받고 또 대학원을 졸업한 우리 원우 교우들한테도 받고 또 여러 독지가들한테도 받아서 이 학문 후속 세대 장학기금을 만들어서 대학원생들만을 위한 이런 이 금이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고려대학교 학부 장학금 수혜율은 75%입니다. 상당히 높은 편인데 대학원생 장학금 비율은 제가 4년 전부터 찾아도 이 통계 자체가 잘 없어요. 그만큼 아직 우리가 대학원 장학금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아직까지 여러 면에서 관심이 아직 적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통계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장학금도 이렇게 기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기업에서도 학부생을 채용하기보다는 아예 좀 더 많이 공부를 한 대학원생을 채용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에서도 과거에는 계약학과를 학부생을 위주로 하다가 지금은 대학원생까지 포함한 계약학과를 많이 합니다. 계약학과는 아예 다니는 동안 등록금도 물론 다 충당을 하고 그리고 뭐 졸업하면 그 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는 아주 유리한 이런 조건의 학과인데 이걸 우리 학교에서는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학과에서 대학원생을 포함한 계약학과를 하고 있고 저는 이걸 지금 많이 확대를 시켜서 많은 취직을 목표로 하는 대학원생들도 석사만 받고 취직하는 사람들도 많고 지금은 박사 받고도 학교에 안 남고 취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한 계약학과를 훨씬 더 많이 확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정부에서 지금 부여하고 있는 BK 사업이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과 생활비까지 줄 수 있는 이런 지금 아주 유력한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BK를 우리나라에서 우리 학교가 가장 많이 이것을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한 TF를 만들어서 BK를 많이 따오면 그만큼 그 해당 학과의 대학원생들이 모두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BK를 반드시 이것을 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경희대 학장을 할 때 그때 드림 스칼러십이란 걸 만들어서 그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한 달에 50만 원씩 생활비를 주는 장학금을 그때 만들었었어요. 그걸 한 30억 정도 모금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 그 의정부 화재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서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의정부에 아파트가 있는데 밑에서 오토바이에 불이 나서 불이 올라가는데 의정부 거기에 두 모녀가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하고 딸이 있었는데 그 두 모녀가 이제 5층에서 막 불이 나니까 피난해서 내려오다가 또 밑에서 불이 올라와서 중간 2층에서 뛰어내렸는데 어머니는 허리를 다쳐서 이제 뭐 일을 못 하게 되고 딸이 있었는데 딸이 2016학번 고대 경영학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딸은 의정부 출신인데 전혀 이게 뭐 그 집안에 어떻게 이제 두 모친하고 딸밖에 없는 집안이 되어서 전혀 이게 아주 어려운 형편이어서 학교에 연락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고대 경영대로 연락이 와서 그때 학교 규정상 이거를 뭐 장학금을 주려면 뭐 이 재난 장학금이라는 게 몇 달이 걸리는 이런 지금 상황이어서 그때 그걸 모든 뭐 저는 관료주의를 철폐하고 그냥 매달 100만 원씩 그냥 앞으로 1년간 보내주는 걸로 이런 식으로 그때 처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우리 학교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학생들이 너무 어려운 학생들이 많구나는 걸 확 느끼게 됐어요. 그때 그 의정부 모녀 사건인데 그 여학생 하는 얘기가 그때 우리 학교 연락할 때 본인의 통장에 40만 원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너무 절박해서 학교 연락을 하게 됐다는데 그걸 이제 생각을 해서 제가 아주 그 빈곤한 학생들을 한 10명 정도 인터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 드림 스칼러십 만들어서 생활비 장학금을 만들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생활비 장학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학금을 그때 해서 지금도 그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아주 그때 이 생활비 장학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아주 그 자리에서 쾌척을 해 주셨고 심지어 제가 그 최고위 과정 강의를 아침에 7시에 가서 강의를 하고 그 끝나고 집에 9시에 연구실에 와서 내 학장실에 앉아 있으면 학장실 책상 위에 3천만 원 기부 증서가 벌써 나보다 먼저 도착해 있는. 그날 아침에 내 강의 듣는 의정부 출신 사업하는 분이 그걸 적어서 주는 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그 이 생활비 장학금을 대학원생들에게도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생활비 장학금이 지금은 학부에만 적용이 되고 있는데 대학원생까지 순타적으로 적용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4가지 방안으로 장학금을 지금 증대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개별 질문의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생 인권 침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징계 처분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가해 교수와 피해 학생이 학교에서 마주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 교수가 법적 처벌을 받아도 다시 교직으로 돌아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권 침해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확충할 방안이 있으신가요? 예, 저도 이 질문을 받고 한 4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인권 침해가 발생했는데 계속 만나야 되면 너무 뭐 아주 그 힘든 일이기 때문에 우선 연구실이나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좀 멀리 배정해주고 그다음에 강의도 본인이 원한다면 다른 과목 수강할 수 있게 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조치를 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접촉하는 것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하는 게 첫 번째 이
방침이고요. 두 번째는 이 피해 학생에게 가장 먼저 저도 이제 전공이 노사관계고 이런 거를 제 전공 중에 하나고 강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2차 피해입니다. 2차 피해고 피해 학생들의 이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커서 잠도 못 자고 아주 학교를 아예 휴학을 하는 경우도 많고 이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정신 상담과 법적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게 아주 나만의 독특한 것이 아니고 누구나 이런 걸 겪게 되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려줘야 되고 또 본인의 법적 권리가 뭔지를 명확히 알아서 그 한도 내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현재 우리 학교 규정상 거의 모든 대학이 다 그렇습니다만 지도교수를 지금 변경할 때 전 지도교수의 동의가 필요한데 근데 이 가해 교수가 전 지도교수였을 때는 이게 지도교수 변경도 못하고 아주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데 제가 볼 때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할 때는 전 지도교수 동의 없이 해당 학과장의 그냥 결재로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한시적으로 해당 학과장이 지도교수가 되어서 처리를 해야 되지. 계속 지도교수와 지도학생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난센스이기 때문에 그걸 바꿔주는 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우선 우리 학교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았고 다시 도로 복직을 하는 바람에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가해 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의 법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학교로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사법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 그 일정 규모가 뭐가 될지는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상의 법률이라든가 뭐 신체형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학생을 계속 가르치기에는 과연 그게 합당한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돌아올 수 없도록 해야 되는데 다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이제 가해 교수가 억울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 거기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는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양쪽 다 부당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총장선거 대응위원회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동원 후보자님을 한 줄로 어필하신다면 어떻게 표현하실 건가요? 예, 저는 뭐 딱 네 단어로 표현하고 싶은데요. 강한 고대, 준비된 후보 이게 제가 생각하는 네 글자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위축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서 강한 고대를 만들어서 다시 우리가 100년 전, 120년 전 인천 선생님이 내세우던 국내 최고의 민족대학 아주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들기 위한 강한 고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보직도 많이 하고 지금 두 번째 총장 출마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 학교의 모든 여러 재정 또 직원 문제, 우리 또 학우들 문제, 평가 문제를 모두 다 해본 이런 후보이기 때문에 준비된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강한 고대, 준비된 후보 이 두 가지가 제가 세우는 한 줄 어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1대 총장선거방송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미처 확인해 볼 수 없었던 각 후보자들의 성격, 가치관, 비전 등을 보여드리는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KUBS가 마련한 방송이 오는 7일에 진행되는 학생 전체 투표를 앞둔 학우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고대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